상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망한다 그러면 반드시 상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분들이 상속 때문에 소송을 한번 하고 나면 그들은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원수가 돼서 다시는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상속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가? 일단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재산, 권리들을 상속자들이, 대부분 자녀분들이겠죠. 배우자와 자녀분들일 텐데 그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는 걸 말해서 법률적인 용어로 포괄적 승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이라는 거를 상속받게 되면 집이라는 재산도 가져오지만 채납단 세금이 있다라든가 관련돼서 뭐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권리와 의무를 이제 물려받게 되는 걸 상속이라고 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분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상속은 바로 개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승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징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법정주의와 혈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를 정할 때 혈연주의, 피가 통하는 사람에게 상속이 되게 있는 혈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당연히 통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혼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각자 자녀분을 데리고 결혼을 했을 때 아내분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남편의 자녀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아요. 피가 통한 적이 없으니까. 또 하나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형 재난사고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은 어린 자녀들이 사망했을 때 그들의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보상금, 배상금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부모님한테 상속이 되게 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이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언론에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랑 이혼해가지고 다른 여자랑 살면서 양육비 1원도 준 적이 없는데 애가 죽었다고 생부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절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거와 관련해서 그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돈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네가 양심이 있냐 하죠. 근데 남편분 당당하게 절반 달라고 청구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아내분한테 전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법에서 정해놨다는 거, 획일적으로 그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상속권은 절반에 있다 이렇게 딱 획일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난감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도 그 법을 무시할 수 없다. 그냥 1대1로 줘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서 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해놨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법에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누군가가 한 분이 사망할 때마다 재판해야 돼요. 그런 혼란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법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일단 사망시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재산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상속재산을 정리를 한 다음에 법에서 정한, 자녀들 같은 경우는 1대1대1로 이제 비율이 같고 배우자는 0.5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분이 사망을 했고 아내분하고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 1.5:1이니까 6대4로 상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율은 법에서 이제 정해놨어요. 그럼 무엇을 6대4로 나눌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상속재산이라는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남겨놓은 재산 전부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기 전에 이미 증여한 게 있어요. 사망한 다음에 받는 건 상속이라고 하고 생전에 받는 건 증여라고 하는데, 생전에 공동상속인 배우자 아내와 아들한테 미리 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로 사실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남편 명의였는데 아내분 명의로 2분의 1을 이제 공동명의로 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예금도 남편분이 수입을 가져온 걸 아내분 통장에 옮겨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망할 당시에는 엄마 앞으로 있는 그 2분의 1 지분은 이미 엄마 거였으니까 아버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였던 것을 생전에 준 것도 계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따질 때는 사망한 이후에 남아있는 재산 전부와 생전에 공동상속인한테 이제 증여했던 게 같이 들어옵니다. 그걸 6대4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남편분이 3억의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 이전에 엄마한테, 아내분한테 7억 원을 미리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은 상속재산은 미리 준 7억 원하고 3억 원을 합해서 10억 원이 되게 됩니다. 10억 원을 나눠보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배우자 0.5가 가산되니까 60%를 가져가야 되니까 원래 계산은 6억 원을 가져가야 되고 아들은 4억 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게 3억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는 아들이 3억 원을 전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다시 내놓으세요 하지 못해요.
살아생전에 받았던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남아있는 재산의 상속 지분을 가져가지 못할 뿐이지 다시 이거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나머지 3억 원만 가져가면 되고 어머니는 그 미리 가져갔던 7억 원 이렇게 분배가 끝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분쟁이 붙는다고 하면 보통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받은 7억 원이고 이 3억 원도 6대4로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1억 8천 나한테 다오. 이래서 이제 다툼이 되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준 것까지 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소송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유류분 소송이에요. 유류분 소송이 어떤 거냐면 유류 반드시 남겨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해서 유류분이 인정되면 반드시 토해내야 됩니다. 상속사건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류분 소송입니다. 그럼 앞에서 예에서 아버지가 1억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미 9억 원을 늙어서 당신 나 죽고 나면 아들한테 구박받지 말고 이거 사라고 9억 원을 주신 거예요. 10억 원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엄마는 원래 6억 원을 가져가고 아들은 4억 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1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유류분이라는 걸 계산하게 됩니다. 원래 내가 가졌어야 될 게 절반입니다. 자녀하고 배우자는. 아들은 원래 10억에서 6대4니까 4억 원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1억 원만 남겼어요. 근데 유류분을 계산해보면 내가 원래 가져와야 됐을 게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4억의 절반이니까 아무리 적어도 유류분 2억 원은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유류분 1억 원에 대해서는 돌려주세요. 반환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반드시 반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반드시 반환해야 되고 내 유류분권자는 내가 본래 받을 상속분의 절반을 많이 가져간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유류분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부모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상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녀분들도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럴 거예요. 아유, 상속 문제 뭐 재벌들이나 뭐 유명한 연예인들의 얘기지 우리 집 달러 하나 있는데 빚만 있는데 뭐 있어야지 뭐 상속을 다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는 한 사망한다 그러면 반드시 상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있는 집은 있어서 없는 집은 없어서 빚만 있는 집은 빚만 있어서 또 자녀들이 아롱이다롱이라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더 많이 가져가서 누구는 옛날에 나는 안 해서 이렇게 다툼이 있다라는 거에서 상속은 작거나 크거나의 갈등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또 소송을 하거나 안 하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상속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혼보다는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상속은 미리 진단할 수 있어요. 그동안 각 자녀에게 분배한 재산이 얼마고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고 하면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단처럼 딱 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리 계산해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재산을 계산해보는 거예요. 쉽죠. 뭐 갖고 이렇게. 근데 누구한테 얼마 줬고 부모님이 잘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딸이 분명히 오빠한테 더 줬을 거야. 이런 의심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면 오빠 입장에서는 아우 저 여우 같은 여동생이 저거 든다면서 뭐 가져갔을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부모님이 일단 정리를 하세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얼마 줬고 얼마 줬고 얼마 줬다. 그래서 내가 남겨놓을 게 이거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얘기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타이밍 면에서 너무 젊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아이들 의존증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이긴 한데 부모님께 잘 판단해서 시기를 적절히 해서 투명하게 밝혀놔 주시는 게 좋고 근데 대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죠. 그럼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그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얘네들이 싸우지 않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유언장입니다. 유언을 남겨놓는 거죠. 유언을 남길 때 구체적인 재산에 대해서 목록을 쓰고 이런 재산을 너희가 어떻게 나눠 가져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유언장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이제 분쟁이 적겠죠. 절대적으로 자녀들의 상속 관련한 분쟁은 막으셔야 되는 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분들이 상속 때문에 소송을 한번 하고 나면 그들은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원수가 돼서 다시는 보지를 않아요. 제가 가끔 이제 강연 갈 때 강연 대상자분들한테 유언장 좀 몇 개 이렇게 써갖고 오세요. 그러면 반성문을 써갖고 오세요. 반성문을. 여보 내가 이거 잘못했고 뭐 반성문 쓰라는 게 아니라 유언장을 쓰셔야 된다고 해서 유언장에 대한 정보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지 하고 걱정하시는데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정도입니다. 유언장의 요건은 대단히 엄격해서 한 가지라도 요건을 결하면 무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건을 엄격히 지키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유언장은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필 유언장, 그 다음에 녹음, 그 다음에 공정
공정증서, 그다음에 구수유언이 있고 비밀유언이 있습니다. 근데 구수유언하고 비밀유언장은 이제 잊으시고 이건 잘 이용하지도 않거니와 저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자필유언장하고 공증한다 그러죠. 공증유언입니다. 요즘 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녹음유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자필유언장입니다. 자필유언장은 말 그대로 본인이 이렇게 직접 쓰시는 거예요. 5가지 요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문을 우선 자필로 쓰셔야 돼요. 전문이라고 하면 전체 문장을 자필로 쓰란 얘기예요. 타자치시면 안 됩니다. 자필 쓴 거 복사하셔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찍찍 맘대로 수정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느니 그럼 나중에 진짜냐 가짜냐 논란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 자필을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떠한 재산을 또 누구한테 준다라는 그 재산 목록을 쓰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준다라는 그 상당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쓰셔서 그 문장을 이제 완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날짜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게 유효합니다. 앞에 건 깡그리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날짜 정말 중요합니다. 날짜 반드시 쓰셔야 되고 주소 쓰셔야 돼요. 주소 쓰실 때 번지수하고 아파트 동호수까지 다 쓰셔야 돼요. 판례에서 암사동에서 끝난 사례 있어요. 암사동의 신은숙이 몇 명일까요? 특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번지수, 아파트 동호수까지 정확히 쓰셔야 되고 마지막에 이름 쓰고 도장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인 도장 찍으시면 되는데 판례에는 이제 이 지문 있죠. 이것도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세가 드시면 닳거나 하거든요. 또 찍을 때 이렇게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서 도장, 아무 도장이나 막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완벽하게 쓰셔야만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하신 다음에 유언장을 발견하신 분은 지체 없이 검인 신청이라고 해서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완벽합니다. 요거보다 더 간단한 것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공중유언입니다. 다만 이게 한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요. 다 드는 건 아니고 이제 20억을 넘을 때 최대치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내가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이 수년간 수억 원의 소송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죠. 그래서 공증을 해놓으면 이걸 아버지가 썼다, 아니다, 형이 썼다 뭐 이런 논란, 진위 여부에 논란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관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짜다 진짜다 논란이 없기 때문에 공증이 가장 확실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자필유언장 써놓으셔도 천장에 놓으시면 그거 발견 못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적다 해서 공중유언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가까운 곳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공증이라고 간판 써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안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떠오르고 있는 것이 녹음유언입니다. 자, 우리 휴대전화 있으시죠? 거기다 이렇게 영상통화하듯이 녹음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녹음유언을 권해드리질 않았어요. 왜냐면 테이프가 늘어나기도 하고 발견도 힘들고 근데 요즘 휴대전화에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이렇게 전송해 놓을 수도 있고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다만 증인 한 명이 이제 필요한데 녹음 유언을 이제 휴대전화에다 하시라니까 그거 이렇게 하시는데 어머 음성이 녹음이 안 됐어. 실수로 반드시 음성이 녹음이 됩니다. 음성이 화면은 안 나와도 돼요. 이게 음성은 반드시 녹음이 돼야 되고요. 저는 누구누구고요. 주민등록증 누구누구인데요. 제 여의도 아파트 뭐뭐를요. 우리 둘째 딸 누구한테 주기로 하고요. 오늘 며칠이고요. 그 다음에 저 맞아요. 그리고 뭐 또 휴대전화에 날짜 저장되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 이 얘기 들었다고 얘기 좀 해. 네 저는요 저기 갑순이 친구 누군데요. 누구한테 뭐 준다는 얘기 들었고요. 저는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이 저는 누구예요. 끝. 여기까지 녹음을 해놓으시고 이거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간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영상은 있으나 없으나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목소리하고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휴대전화의 녹음 유언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하나 주의할 거 유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돌아가신 분이 내 재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큰 아들한테 이만큼 주고 하지만 작은 아들한테 이만큼 주고 딸한테도 이만큼 주고 할 수 있지만 유류분 침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게 유류분이에요. 그 자녀한테 반드시 얼마라도 남겨주라고. 그래서 유류분 소송이 많은 게 내 상속권의 절반도 못 받아서 소송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신다 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해서 아예 안 준다고 써버리면 이 자녀가 유언장이 있어도 결국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아무리 미워도 뭐 집 나간 지 10년이 넘어서 얼굴을 못 봤어도 그 자녀한테 유류분만은 남겨주시자고요.
그래야만 이들이 소송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내가 힘들게 번 거를 국가가 왜 남기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법의 유래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건데 그게 78년도에 개정이 돼서 79년도 1월 1일자로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왜 이 유류분 제도가 들어왔냐면 그 시대는 간의 수공업 단계였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 때잖아요. 그 60년대 50년대 농업 시대였어요. 그럼 그때는 온 가족이 나가서 밭일하고 논일하고 이게 사람 손이 재산일 때였습니다. 이래서 그 재산이 불어난 것인데 아버지가 당신 명의로 돼 있다고 시집간 딸이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둘째 아들도 망나니 짓 한다고 아무것도 안 주고 장남한테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상속인들의 생계도 보장하고 이 가족들의 노동력이 투입된 기여도를 분배한다는 의미에서 유류분 제도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시대에 그게 일부 뭐 정서와 안 맞을 수도 있고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외된 자녀들 분들이 소송하겠다고 오시면 상실감이 그렇잖아요. 옆집 아줌마 아저씨하고 어느 날 주차 문제로 싸워서 욕하고 싸운다 그래도 안 보면 그만이고 뭐 며칠 뒤 술 한잔 먹으면서 풀 수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생전에도 나를 돌보지 않으셨는데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나한테 남긴 게 없다? 그 자녀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좀 남겨주시라는 겁니다. 많은 가정에서 장례식장에서부터 다투세요.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장례도 치르기 전에 장례식장에 계시면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49제 전에 오신 분들도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요. 소송 급하지 않으니까 49제는 지내놓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갈등이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에서 대부분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자녀들이 아롱이다롱이라고 돈 잘 버는 자녀 있고 못 버는 자녀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특별히 이뻐했던 자녀가 있고 미리 많이 받은 자녀가 있는데 그거를 이게 부의금에다 투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가 가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나면 봉투에 홍길동 썼으면 이거 내 친구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깔끔하면 좋은데 이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회사에서 동창이나 상조에서 또 이렇게 들어온 돈이 있고 누구게 들어왔는지 모르고 이제 비슷비슷하게 들어와서 이걸 n분의 1을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큰형한테는 한 3천만 원 들어오고 이 무능력한 막내 아들한테는 500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사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똑같이 나눈다는 거에 대해서 싸움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항상 다툼이 되는데 얼마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 다음에 돌아가신 그분 앞으로 들어온 건 어떻게 나눌 것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인 판례의 기준은 너희가 상속재산 n분의 1로 가지니까 상속분대로 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체적인 기준은. 근데 부의금과 관련해서 그러면 뭐 돌아가신다면 뭐 재발 아닌 이상 그게 얼마나 된다고 소송까지 가요 뭐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진짜 많습니다. 160만 원 더 가져갔다고 형이 동생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왜 소송이 나오냐면 감정 문제거든요. 결국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동생이 형이 더 가져간다라는 부분에서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붙고 합의가 잘 되지를 않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이 부의금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이 자꾸 올라오니까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른 기준을 정하는 예시 판례를 한번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의금은 이렇게 나눠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안을 내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내라는 게 이제 판례인데 보면은 일단은 장례비가 3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형한테는 부의금이 400만 원 들어오고 동생한테는 2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비율대로 내라. 그러니까 형은 400에서 절반 200. 그 다음에 동생은 200에서 절반 100 해서 300만 원 이렇게 내라. 그럼 300만 원 내고도 형은 200만 원 남고 동생은 100만 원이 남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나눠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족할 때가 문제입니다. 장례비는 300만 원 들어왔는데 형한테는 부의금이 200만 원 들어왔는데 동생한테는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생한테. 상속분대로 n분의 1로 해. 너 150만 원 내놓고 내가 150만 원 내놓을게. 300 채우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 입장에서 그래도 형 돈 많으니까 형이 내지.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부의금 들어온 거는 일단 부족할 땐 전액 다 놀아. 형 200만 원 들어온 거 전액 놀아. 그 다음에 나머지 100만 원을 반반씩 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형은 250만 원을 부담하는 거고 동생은 5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당사자들이 반발하겠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보면 부의금이 이 철저히 요즘 있잖아요. 내가 간 데만 들어오게 되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뿌리고 다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들여오고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들어온 건데 그거를 왜 제가 저기다 나눠줘야 되나요? 이런 불만이 당연히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부의금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거를 이렇게 상을 치르면서 쓰라고 주는 조건부 증여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적금을 들어놓듯이 뿌렸던 걸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다. 상조에 쓰라고 부모님 그 초상 치르면서 쓰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전액 투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딱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명쾌한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설사 소송을 간다고 해도 분쟁이 줄겠죠. 정말 논란이 많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유언장이 있을 때 또는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 자, 유언장 쓰는 걸 막으려고 하는 자 중에서 이제 쟁점이 정말 치열하게 붙을 때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깜빡 이렇게 치매 증상이 있으실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일단은 유언장을 통해서 유리하게 내가 재산을 받고 싶은 분은 유언장을 어떻게든 쓰고 이게 유효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소외된 자녀, 모시고 있지 않고 따로 살면서 소외된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가 그때 분명히 치매셨기 때문에 그거 내가 볼 때 저기 오빠가 쓰라는 데를 받아 적은 거지 우리 엄마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을 거야. 쓴 거 기억도 못 할 걸요.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때 이건 당사자들의 주장만 갖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 상황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어머님의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가, 의사 무능력자인가 기준을 의사의 진단서가 남는 게 가장 좋고 진료 기록이 남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정확히 머리가 좋아서 구단을 외울 정도의 명석한 기억력과 인지 상태를 가지고 유언장을 쓰는 것만은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초기가 돼도 깜빡 하셔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한테 어떤 재산을 쓰려고 유언장을 쓰고 있고 이 의미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대부분 그 유언장은 유효입니다. 초기 치매인 경우도 이 정도 인지능력과 의사능력이 있으면 대부분 유언장은 유효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게 유효한 건지 무효한 건지 판단해서 소송이 붙었다 하면 100% 의사의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제 의사의 진단서만 갖고 판사분이 100% 수긍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보통 그런 문제를 이제 내방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게 안내를 해요. 병원에 일단 치매 치료를 꾸준히 다니시면서 의사 기록을 남겨놨을 거거든요. 인지나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다는 기록이 쭉 남아있을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유언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유언장이 있는 거니까 유언장을 쓰고 난 다음에도 인지 능력이 괜찮다는 기록이 있으면 이거 인정받겠죠. 근데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 이전에 이미 인지 능력도 없고 의사 능력 상태가 뭐 무능력 상태다라는가 이렇게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인정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의사의 진단서 소견입니다. 일단은 그게 속칭 말하는 이제 효도소송이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자녀에게 어떠한 재산을 주면서 조건을 다는 거죠. 이제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조건은 나 죽을 때까지 생활비 주고 상가 같은 경우를 자녀분 명의로 이전을 해주면서 나 죽을 때까지 그 월세는 내가 받아 쓸게 이런 거거든요. 명인 너한테 주지만 이 월세는 내가 쓰는 걸로 하자. 또 재산을 주면서 한 달에 생활비나 용돈은 얼마 주기로 하자. 그 다음에 합가해서 같이 살기로 하자. 많이 양보하시면 내가 병들면 병원비는 너희가 되기로 하자 이런 약속들을 하면서 이제 주시면서 그런 이제 요구를 하시거나 당부를 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문서화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줄 테니까 계약서 쓰라든가 이런 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겠지. 내 자식인데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 근데 세월이 가면 강산만 변하나요? 자녀들 마음도 변하고요. 자녀가 설사 하고 싶어도 본인이 한 사업이 실패하거나 이혼하고 재산 분할로 뚝 뺏겨버리거나 그러면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이해를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정말 생활비 얼마를 주기를 했는데 그거를 석 달 주고 나서 끊어버린다. 먹튀죠, 먹튀. 이런 경우에 이제 반환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시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조건으로 줬다. 만약에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도로 돌려놓기다. 이게 입증이 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련해서는 내가 준 거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줬는데 아들이 거기다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놓고 그 대출 갚고 가지고 가세요. 이러면 못합니다.
내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준 전 부분을 다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물론 특수한 사정에서 그런 건 있죠. 아버님이 오히려 담보대출을 했으니까 줬어요. 아들한테 3억 원 대출받은 집을 이거 대출 갖고 너 가져라 했는데 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3억 원을 다 갚았어요. 근데 반환받을 때는 3억 원 빼고 반환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환법인은 전부 반환하되 부모님이 원래 부담 줄 때 줬던 부분은 공제하고 반환받는다는 겁니다.